누가 시켰어? 당장 불어! 아니면 이 골프채 맛을 보게 될 거야. 주운 명품 지갑 속 죽은 아내가 낯선 아이를 안고 있었다. 주운 지갑, 죽은 아내, 조작된 핏줄 우연히 주운 지갑 속 내 아내가 낯선 아이를 안고 있다. 눈물로 호소하는 청년에게서 결정적인 거짓말을 발견한 순간 노신사의 무서운 역설계가 시작됩니다. 놈들이 제 발로 갇힌 밀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채널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날 그 빌어먹을 명품 지갑만 줍지 않았더라면 박영식 씨의 평온하고 어쩌면 지루하기 짝이 없던 은퇴 라이프는 아주 완벽했을 겁니다. 오후 3시에 햇살이 공원 산책로 위로 나른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평생을 치열한 건설 현장에서 소장으로 또 임원으로 살아오다 은퇴한 지 어느덧 5년. 예전엔 그렇게도 원했던 여유였지만 막상 혼자가 되고 나니 이 거대한 자유가 가끔은 형벌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68세의 자산가 박영식 씨에게 남은 건 강남의 널찍한 단독주택과 통장에 찍힌 든든한 숫자들, 그리고 꼬리를 살랑거리는 반려견 대박이 뿐이었습니다. 대박아, 거기 뭐 있니? 지지야, 지지. 영식 씨가 목줄을 살짝 잡아당기며 타일렀어요. 킁킁거리는 대박이의 코가 벤치 밑을 향해 있었거든요. 영식 씨는 무릎을 짚고 앓는 소리를 내며 허리를 숙였죠. 늙으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일 아침 실감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정정한 편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벤치 그늘 아래 낙엽들 사이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짙은 갈색 가죽 위로 선명하게 박힌 로고 루이비통이었죠. 누가 봐도 꽤 비싼 물건임이 분명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걸 칠칠맞게 흘리고 다니나. 영식 씨는 혀를 쯧쯧 차며 지갑을 주워들었어요. 묵직했습니다. 주인을 찾아주려면 신분증이라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파출소까지 가기는 귀찮고 연락처나 있으면 전화나 한 통 해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지갑을 열었죠. 지갑 안에는 현금 5만 원권이 두툼하게 들어있었고 각종 신용카드가 빼곡했어요. 부유한 주인이 분명했죠. 그런데 영식 씨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돈도 카드도 아니었습니다. 투명한 비닐 포켓 안에 꽂혀 있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어요. 오래되어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사진. 요즘 젊은이들 지갑에 있을 법한 물건은 아니었죠. 영식 씨는 홀린 듯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여자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세상 그 누구보다 영식 씨가 잘 아는 얼굴이었어요. 5년 전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연숙이었습니다. 영식 씨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차갑지도 않은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연숙이가 왜? 이건 언제 찍은 거지? 아내는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이라고 했고 두 사람은 결국 자식 없이 서로만 의지하며 평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사진 속의 연숙이는 갓 낳은 듯한 핏덩이를 안고 영식 씨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성 가득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내의 젊은 시절, 영식 씨와 결혼하기 전인 것 같기도 하고 신혼 초인 것 같기도 한 묘한 시기였죠. 영식 씨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엔 아무런 글씨도 없었어요. 다시 사진 속 아내의 눈을 들여다봅니다. 분명 내 아내가 맞는데 내 아내가 아닌 것 같은 낯선 느낌. 품에 안긴 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일까요? 연수가 너 나 몰래 애 낳았냐? 아니지. 내가 지금 헛것을 보는 건가?
벌써 치매가 올 나이는 아닌데 내 마누라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내가 늙어 빠진 건가? 그때였습니다. 공원 저편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어르신. 영식 씨는 화들짝 놀라며 사진을 다시 지갑 속에 쑤셔 넣었어요. 마치 훔쳐보다 들킨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쿵쾅거렸죠. 멀리서 훤칠한 키의 젊은 청년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영식 씨는 지갑을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어요. 이 지갑의 주인이 누구든 이 사진에 대해 물어봐야 했습니다. 아니, 따져 물어야 했죠. 평온했던 그의 오후 산책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미스터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멈춰선 청년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눈매가 퍽 인상적인 젊은이였죠. 요즘 애들 같지 않게 단정한 옷차림이나 예의 바른 태도가 깐깐한 박영식 씨의 눈에도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혹시 갈색 지갑 못 보셨나요? 제가 방금 이 근처에서 흘린 것 같아서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영식 씨는 등 뒤로 감췄던 지갑을 천천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청년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지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했답니다. 영식 씨는 지갑을 바로 건네주지 않고 손에 꽉 쥔 채 청년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으니까요. 젊은이, 지갑 주인인 건 알겠는데 그 안에 든 거 말이네. 영식 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청년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죠. 영식 씨는 지갑을 열어 문제의 그 사진, 아내 연숙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여자, 자네랑 무슨 사이인가? 질문을 던지는 영식 씨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만약 모르는 여자라고 하거나 주워온 사진이라고 한다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청년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영식 씨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죠. 청년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지더니 금세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히는 게 아니겠어요? 제 어머니십니다. 순간 영식 씨는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라니. 내 아내 연숙이가 어머니라니. 영식 씨는 비틀거리며 벤치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청년 김민재는 놀라서 영식 씨를 부축하려 했지만 영식 씨는 손을 내저으며 다시 물었죠. 어머니? 자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나? 김, 자, 연자, 숙자 쓰셨습니다.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이름도 돌아가신 시기도 사인까지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영식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평생을 함께한 아내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니. 그럼 나는 뭔가 평생 속고 산 건가? 배신감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묘한 그리움이 뒤섞여 영식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민재는 지갑을 받아들고는 그 사진을 꺼내어 소중하게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 유품 중에 남은 게 이 사진 한 장뿐이라 잃어버린 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가 흘리는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사진 위로 뚝뚝 떨어지는데 영식 씨는 그 모습에서 묘하게 자신의 젊은 시절을 겹쳐보게 되었죠. 서럽게 우는 저 아이가 어쩌면 내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착각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으니까요. 영식 씨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일어났습니다. 젊은이, 그냥 보내기 섭섭하니 차나 한잔하고 가게. 내가 사례는 필요 없고 그 사진 속 어머니. 이야기나 좀 듣고 싶네. 그렇게 두 사람은 공원 앞에 프랜차이즈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영식 씨의 복잡한 심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죠. 영식 씨는 구석진 자리에 민재를 앉히고 따뜻한 유자차와 달콤한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민재는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훌쩍거렸어요.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카페 안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힐끔거리며 쳐다볼 정도였죠. 저 할아버지 봐. 젊은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야단치나 봐. 꼰대인가?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영식 씨는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눈앞에 있는 이 청년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에만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그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 영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코를 훌쩍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어머니는 평생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사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앨범 속에 숨겨둔 다른 남자분 사진을 종종 꺼내 보시곤 했거든요. 아마 그분이 진짜 제 아버지가 아닐까 싶어요. 영식 씨의 손이 찻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숨겨둔 다른 남자. 그게 혹시 나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걸까? 영식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가 어떻게 생겼던가? 잘은 기억 안 나지만 눈매가 아주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분이셨어요. 어르신처럼 왠지 강인해 보이는 분이셨죠. 민재가 젖은 눈으로 영식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영식 씨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내 연숙은 생전에 영식 씨의 눈매가 매섭지만 속은 따뜻해서 좋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었거든요. 모든 정황이 영식 씨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우리가 헤어져 있던 그 짧은 기간에 아이를 가졌던 건가? 그래서 나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키우다가 영식 씨의 상상력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의심보다는 믿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시작했죠. 평생 자식이 없어 적적했던 노년의 삶에 갑자기 뚝 떨어진 훤칠한 아들이라니. 이건 하늘이 준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식 씨는 산전수전 다 겪은 기업가 출신이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기엔 그가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냉혹했죠. 그는 애써 냉정함을 찾으려 노력하며 민재를 관찰했습니다. 눈물 연기가 제법이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디 한번 끝까지 들어보자. 하지만 민재의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영식 씨가 주문해준 케이크를 한 입 먹더니 다시 울먹이며 말했거든요. 어머니가 생전에 이 치즈 케이크를 참 좋아하셨는데 돈이 없어서 자주 못 사드린 게 너무 한이 됩니다. 그 말에 영식 씨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연숙이는 정말 치즈 케이크를 좋아했으니까요. 영식 씨는 자신도 모르게 지갑을 열어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지금 돈을 주면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너무 섣부른 행동 같았거든요. 대신 그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먹게. 하나 더 시켜줄 테니. 민재가 케이크를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영식 씨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의심과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핏줄의 끌림. 카페 알바생들이 저 할아버지 애 올려놓고 케이크로 달래네. 병 주고 약 주나? 라며 눈치를 줬지만 영식 씨에게는 지금 이 청년이 씹어 삼키는 케이크 조각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의 살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민재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참 어르신, 사례는 정말 괜찮은데 혹시 이 근처에 찜질방 싼 곳 아시나요? 제가 지금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갈 곳이 없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혼자다. 영식 씨의 머릿속에서 기회라는 단어가 번쩍였습니다. 이 녀석을 곁에 두고 지켜볼 기회. 정말 내 핏줄인지 아니면 우연히 이름만 같은 여자의 아들인지 확인할 기회 말입니다. 찜질방은 무슨, 우리 집에 빈 방이 많네. 갈 곳 없으면 며칠 묵어가게. 노인네 혼자 사는 집이라 적적해서 그러니 말동무나 좀 해주면 돼. 영식 씨가 툭 던진 말에 민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네, 처음 뵙는 분 댁에 어떻게 패가 됩니다. 패는 무슨, 내 아내가 자네 어머니랑 이름이 같아서 그래. 인연이다 싶어서 그러니 사양 말고 따라오게. 사실 영식 씨의 마음속엔 또 다른 계산이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데려가서 칫솔이나 머리카락을 확보하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확실한 물증을 잡기 전까지는 곁에 두고 감시 겸 보호를 하겠다는 영식 씨 나름의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식 씨는 몰랐습니다. 그가 던진 그 제안이 바로 민재가 기다리고 있던 덫이었다는 사실을요. 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숙인 얼굴 아래로 스쳐 지나간 비릿한 미소를 영식 씨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신세 좀 지겠습니다. 어르신. 카페를 나서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늙은 사자와 젊은 하이에나의 동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영식 씨는 자신의 선택이 외로움을 끝낼 구원이 될지 파멸을 부를 재앙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을 품으니 청년의 등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는 것만은 어쩔 수 없었답니다. 연수가 내가 보낸 아이가 맞니? 만약 그렇다면 내가 이 아이 목숨 걸고 지킬게. 영식 씨의 내면 독백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었고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듯 마른 낙엽들이 거칠게 굴러다니는 오후였습니다. 근데 쟤 우는 모습이 나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박영식 씨의 대저택은 겉보기엔 으리으리했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서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값비싼 가구와 명화들이 걸려 있어도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은 공간은 그저 화려한 무덤처럼 느껴질 뿐이었죠. 은퇴 후 이 넓은 집에서 영식 씨가 하는 일이라곤 반려견 대박이의 밥을 챙겨주고 TV 채널을 무의미하게 돌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잡힌 김민재의 얼굴은 봄 햇살처럼 환했죠. 어르신, 저 민재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렀습니다. 대문을 열어주자 민재는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보자기 포장이 고급스러운 상자였어요. 영식 씨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자 민재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 산양산삼입니다. 아는 형님이 강원도에서 직접 캔 건데 어르신 기력 회복에 좋을 것 같아서요. 찜질방 신세 면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냥 제 마음입니다. 영식 씨는 짐짓 놀란 척했습니다. 빈털털이라더니 이런 비싼 걸 사오다니. 사기꾼들이 원래 미끼를 던질 때는 아끼지 않는 법이라는 걸 영식 씨는 오랜 사업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민재의 표정은 너무나 순박해 보였습니다. 돈도 없다면서 뭘 이런 걸 사와. 나중에 갚으라고 할 건가? 에이, 어르신도 참.
자식이 부모님 챙기는데 계산기 두드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맛있게 드셔주세요. 저한텐 어르신이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자식, 부모님. 그 단어들이 영식 씨의 가슴에 콕콕 박혔습니다. 영식 씨는 헛기침을 하며 민재를 거실로 들였죠. 민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싹싹하게 움직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얌전하게 차나 마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거실 천장을 올려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며칠 전부터 깜빡거리던 거실. 샹들리에 전구 하나가 눈에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어르신, 저거 전구 나갔는데요? 제가 갈아드릴게요. 집에 남는 전구 있으세요? 아, 그거. 관리실에 전화해야 하는데 귀찮아서 그냥 뒀네. 높아서 위험해. 걱정 마세요. 저희 랩에도 왕년에 헬스 트레이너였습니다. 하체 튼튼하거든요. 민재는 능숙하게 의자를 가져다 놓고 성큼 올라갔습니다. 팔을 뻗어 전구를 갈아 끼우는 그의 등 근육이 셔츠 위로 단단하게 드러났죠. 영식 씨는 그 모습을 너클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젊음, 힘 그리고 집안을 돌보는 든든함. 영식 씨가 평생 꿈꾸던 아들 있는 집의 풍경이 바로 이런 것이었으니까요. 전구를 갈아 끼우자 거실이 환해졌습니다. 민재는 내려와서 먼지 묻은 손을 털며 환하게 웃었죠. 이제 밝네요. 어두운 데 계시면 눈 나빠지십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영식 씨가 어깨를 돌리며 뻐근해하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어깨 많이 뭉치셨죠?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트레이너 할 때 마사지 자격증도 따뒀거든요. 영식 씨가 사양할 틈도 없이 민재는 영식 씨의 뒤로 가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경계심에 몸이 굳었지만 야무진 손길이 뭉친 근육을 정확히 파고들자 저절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어우, 거긴 좀 아픈데. 시원하다. 여기가 승모근인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뭉쳐요. 힘 빼세요, 옳지. 민재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5년 전 아내가 떠난 후 누군가 영식 씨의 몸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손을 대준 적이 있었던가요? 마사지샵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의 체온이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영식 씨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그 손 한 번에 스르르 풀리는 것만 같았죠. 영식 씨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친구 김 회장놈, 아들이 셋이나 있으면 뭐해. 명절에 와서 용돈이나 타갈 줄 알지. 이렇게 애비 어깨 한번 주물러 준 적 있나? 핏줄이 뭐 별건가. 이렇게 늙은이 가려운데 긁어주고 어두운데 밝혀주는 놈이 진짜 효자지. 이게 사람 사는 맛인가 싶네. 어느새 영식 씨의 입가엔 흐뭇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민재는 영식 씨의 표정이 풀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슬쩍 목소리 톤을 낮춰 은밀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근데 집이 참 좋네요. 혼자 사시기엔 너무 넓지 않으세요? 청소하기도 힘드실 텐데. 뭐, 넓으면 좋지. 근데 자네 말대로 좀 휑하긴 해. 제가 만약 아들이었다면 이 마당에 텃밭도 만들고 강아지 집도 멋지게 지어드렸을 텐데. 아쉽네요. 아들이었다면. 민재는 교묘하게 가정법을 쓰며 영식 씨의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영식 씨는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보며 말했죠. 누가 아들 아니랄까봐. 자네 혹시 오이소박이 좋아하나? 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영식 씨에게는 아주 중요한 확인 절차였습니다. 아내 연숙은 오이 알러지 때문에 냄새조차 못 맡았고 처가 식구들 모두 오이를 못 먹는 유전자가 있었으니까요. 만약 이 녀석이 내 아내의 핏줄이라면 오이를 싫어해야 정상일 겁니다. 민재는 잠시 눈동자를 굴리더니
세상에서 가장 해맑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없어서 못 먹죠. 어머니가 해주신 오이소박이 맛을 아직도 못 잊는데요. 영식 씨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려는 찰나 민재가 덧붙였습니다. 아, 근데 어머니는 오이를 안 드셨어요. 저 먹이려고 만드셨지. 어머니가 저 임신했을 때 입덧을 오이로 하셨다나 봐요. 그래서 저는 오이 귀신이 됐습니다. 기가 막힌 임기응변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민재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죠. 입덧 때문에 식성이 변했다는 말은 꽤 설득력이 있었으니까요. 영식 씨는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의심을 하려 하면 묘하게 빠져나가고 믿으려 하면 어딘가 찜찜한 구석이 남는 상황.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영식 씨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최 실장. 영식 씨의 모든 뒤처리를 담당하는 신복이었죠. 영식 씨는 민재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으러 서재로 향했습니다. 최 실장. 알아본 건 나왔나? 방문을 닫자마자 영식 씨의 목소리는 다시 냉철한 사업가의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수학이 넘어 최 실장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은밀했죠. 회장님, 그 청년 말인데요. 김민재 씨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과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누군가 지운 것처럼요. 근데 더 재밌는 건 5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어머니 사망신고 기록도 없습니다. 영식 씨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사망신고가 없다니. 그럼 민재가 보여준 그 눈물은, 그 사진은 다 뭐였단 말인가? 서재 문 밖에서는 민재가 대박이와 놀아주는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계속 파봐. 아주 탈탈 털어서 가져와. 전화를 끄는 영식 씨는 서재 문틈으로 거실을 내다보았습니다. 민재가 땀을 뻘뻘 흘리며 강아지와 뒹굴고 있었죠. 저 순진무구한 얼굴 뒤에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영식 씨는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던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아까 민재가 어깨를 주무를 때 그의 옷깃에서 몰래 떼어낸 머리카락 한 올이 들어 있었죠. 진짜 아들이면 내 재산 다 줘도 안 아깝지. 근데 가짜라면 내 순정을 짓밟은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영식 씨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거실에 있는 민재가 곁눈질로 서재 쪽을 훔쳐보며 입모양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주방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단란한 부자의 저녁 식사 풍경이었습니다. 영식 씨는 아내 연숙 씨가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그릇에 옮겨 담았죠.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갓 지은 쌀밥, 그리고 문제의 그 반찬, 오이 소박이가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영식 씨는 수저를 들기 전 맞은편에 앉은 민재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민재는 잘 먹겠습니다. 라고 우렁차게 외치더니 망설임 없이 젓가락을 뻗어 오이 소박이 하나를 집어 올렸습니다. 설마 진짜 먹을까? 영식 씨의 시선이 민재의 젓가락 끝에 고정되었습니다. 민재는 붉은 양념이 듬뿍 묻은 오이를 입안으로 쏙 집어넣었습니다. 아삭!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진 그 경쾌한 소리가 영식 씨의 귀에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거대하게 들렸습니다. 민재는 오독오독 소리를 내며 야무지게 씹어 삼키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와, 진짜 맛있는데요? 어르신,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세요. 딱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에요. 그 순간 영식 씨의 눈동자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입가에 걸려있던 온화한 미소도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죠. 방금 민재가 뱉은 그 말은 그가 가짜라는 결정적인 증거였으니까요. 어머니 손마? 이 녀석 거짓말을 하려면 좀 조사를 제대로 하고 오지 그랬니? 우리 연숙이는 오이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고무장갑을 끼지 않고는 오이를 만지지도 못했어. 평생 내 밥상에 오이 소박이를 올려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어머니 손맛 타령이야? 영식 씨는 끓어오르는 배신감을 억누르며 짐짓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 어머니가 요리를 참 잘하셨나 보구먼. 오이 소박이 담그는 게 손이 많이 가는데 말이야. 네, 그럼요. 어머니가 저 먹인다고 여름이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한 통 가득 담가주셨거든요. 그 생각 나네요. 민재는 추억에 잠긴 듯 아련한 표정을 지으며 또다시 오이를 집어먹었습니다. 그 능청스러운 연기에 영식 씨는 헛웃음이 나올 뻔했죠. 저 눈물, 저 그리움, 저 살가운 태도,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던 겁니다. 영식 씨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지만 묵묵히 국을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디까지 하나 보자. 내 놈이 원하는 게 뭔지 그 끝을 봐야겠어.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민재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재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잠시 전화 좀. 민재는 허둥지둥 거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식 씨에게는 그 통화 내용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왔죠. 일부러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사장님, 제가 갚는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당장요? 아, 제발 일주일만. 아니, 3일만 시간을 주세요. 네, 안 됩니다. 거긴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요. 민재는 애원하듯 소리를 지르다가 털썩 주저앉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눈가는 다시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무슨 일인가? 밥 먹다 말고. 영식 씨가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어르신, 사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좀 졌습니다. 친구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사채업자들이 어머니 유품이 있는 고시원 방을 뺀다고 해서 전형적인 레퍼토리였습니다. 보증, 사채, 압류. 노인들이 가장 약해지는 포인트인 불쌍한 처지를 자극하는 수법이었죠. 영식 씨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저런, 쯧쯧, 젊은 사람이 어쩌다 그런 험한 꼴을. 얼마나 필요한가? 아닙니다. 제가 해결해야죠. 어르신께 패 끼칠 수는. 사람 목숨이 달렸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야. 얼마야? 1,000만 원입니다. 영식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벽 뒤에 숨겨진 개인 금고를 열었죠.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영식 씨는 그중 2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1,000만 원. 그에게는 푼돈이었지만 이 돈이 미끼가 되어 더 큰 월척을 낚아올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영식 씨가 돈뭉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자 민재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영식 씨의 매서운 눈썰미를 피할 수는 없었죠. 가져가게. 갚을 생각은 말고. 어르신, 이걸 어떻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진짜 아들처럼 모실게요. 민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이번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겠죠. 아니, 호구를 제대로 물었다는 환희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민재가 돈을 챙겨 허겁지겁 집을 나선 뒤 영식 씨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하고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엔 더 이상 자비란 없었습니다. 최 실장 믿기 물었어. 1,000만 원 가져갔다. 역시나네요. 바로 꼬리를 밟을까요? 그놈이 어디 가서 누구랑 그 돈을 나누는지 영상으로 다 찍어놔. 그리고 놈들 아지트 파악되는 대로 보고해. 내 집에 들인 쥐새끼들 한꺼번에 잡아야 하니까. 전화를 끊은 영식 씨는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재가 남기고 간 오이 소박이 접시. 반쯤 베어 먹다 남은 오이 조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영식 씨는 그 접시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어머니 손마? 웃기고 있네. 텅 빈 주방에 영식 씨의 낮은 음조림이 공명했습니다. 이제 심증은 확실한 물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영식 씨는 아직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연극의 엔딩은 자신이 직접 써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영식 씨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자리의 빈 베개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연수가 저놈들이 내 이름을 팔아먹고 내 사진을 이용해 먹으려 한다. 내가 늙어서 외로우니까 그 틈을 파고들면 될 줄 알았나 봐. 근데 어쩌냐. 난 외로움보다 분노가 더 힘이 센 놈인데. 다음 날 아침 영식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더 큰 먹이를 던져줄 차례였으니까요. 사기꾼들의 욕망을 끝까지 부풀려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모니터에는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리고 그의 곁에는 처음 보는 낯선 중년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죠. 어르신, 저 민재입니다. 인사드릴 분이 있어서 같이 왔어요. 영식 씨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영식 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 열림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간판도 없이 CS 컨설팅이라는 작은 명패만 붙어 있는 그곳은 박영식 씨의 오랜 신복, 최 실장의 아지트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사무실 같지만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사람, 뒷조사 하나만큼은 국정원 못지않게 해낸다는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죠. 영식 씨는 무거운 표정으로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 실장이 내밀어 놓은 두툼한 서류 봉투와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어요. 어제 민재에게 1,000만 원을 건네고 난 뒤 영식 씨의 마음속엔 일말의 희망과 거대한 의심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줄이 툭 하고 끊어질 참이었습니다. 회장님, 마음의 준비는 되셨죠? 생각보다 좀 지저분합니다. 최 실장이 뿔테 안경을 치켜 올리며 태블릿 PC의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영식 씨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민재의 얼굴이 떠 있었는데 그 아래 적힌 이름은 김민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동철, 32세, 전과 사범, 사기 및 사문 위조. 영식 씨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재가 아니라 동철이라니. 이름부터가 촌스럽기 그지없었죠. 이 친구,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선수입니다. 별명이 효도르예요. 효도르? 그 격투기 선수 말인가? 아니요. 효도로 등쳐먹는다고 해서 효도르입니다. 주로 독거노인들, 자식 그리워하는 외로운 어르신들만 골라서 타겟으로 삼는 악질 중의 악질이죠. 최 실장의 설명은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영식 씨의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화면이 넘어가자 민재, 아니 동철이 과거에 사기 행각을 벌였던 피해자들의 리스트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파킨슨병 앓는 할머니, 치매 초기 할아버지, 하나같이 약하고 외로운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회장님 가장 궁금해하셨던 사진 말인데요. 최 실장이 서류 봉투에서 사진 2장을 꺼냈습니다. 한 장은 영식 씨가 지갑에서 봤던 아내 연숙의 사진이었고, 다른 한 장은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갓난아기를 아는 낯선 여자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요즘 딥페이크라고 들어보셨죠? 인공지능으로 얼굴만 감쪽같이 바꾸는 기술이요. 사모님 젊은 시절 사진, 회장님 SNS나 예전 기사에서 구해서 합성한 겁니다. 아주 정교하게 작업했더라고요. 전문가가 봐도 속을 만큼요. 영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2장의 사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내의 눈, 코, 입이 낯선 여자의 얼굴 위에 기가 막히게 얹혀 있었습니다. 그토록 가슴 뛰게 했던 아내의 미소가 고작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짜였다니. 영식 씨는 사진을 구겨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그럼 그 지갑도 일부러 떨어뜨린 건가? 네. 회장님 산책 루트를 일주일 동안 파악했더라고요. 벤치에 앉으시는 타이밍 맞춰서 미리 세팅해 둔 거죠. 최 실장은 혀를 끌끌 차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장님이 좀 잘 낚이게 생기셨어요. 인상이 워낙 좋으시잖아요. 딱 봐도 나 돈 많고 외로워요라고 얼굴에 써 있는 것 같은, 소위 말하는 호구상이랄까요? 평소 같았으면 이 친구가 못하는 말이 없어 라고 호통을 쳤겠지만 지금은 반박할 힘도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외로움이 사람을 호구로 만들었다는 걸 영식 씨는 뼈저리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최 실장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려는 듯 녹음기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어제 회장님이 주신 1,000만 원, 놈들이 어디서 썼는지 확인했습니다. 유흥업소더군요. 거기서 지들끼리 나눈 대화가 가관입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뒤로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그 늙은이 진짜 웃기지 않냐? 오이소박이 처먹을 때 표정 봤어야 하는데. 내가 어머니 손맛 이지랄 하니까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니까. 형님, 진짜 대박입니다. 건물 증여는 언제쯤 한답니까? 조만간이지. 내가 아주 살살 녹여놨거든. 내일 가짜 변호사 형님 모시고 가서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그거 팔아서 우리 하와이나 가자. 녹음기 속 웃음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식 씨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모멸감. 인생의 황혼기에 젊은 놈들에게 놀아났다는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심은 곧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오이소박이. 그래, 내가 그 표정을 지었었나? 내 놈들 눈엔 그게 멍청한 늙은이의 눈물로 보였겠지. 영식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거친 건설 현장을 지휘하며 수많은 난관을 돌파해왔던 불도저 박영식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죠. 최 실장. 네, 회장님. 준비해. 뭘 말입니까? 경찰에 넘길까요? 영식 씨는 싸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경찰은 너무 시시해. 놈들이 원하는 걸 줘. 아주 큰 걸로. 네. 내일 놈들이 변호사를 데리고 온다고 했지? 우리도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 내가 가진 건물, 땅, 주식 다 내놓겠다고 서류를 만들어. 아주 그럴듯하게. 최 실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 세월 영식 씨를 모셔온 그는 회장님이 이런 표정을 지을 때마다 누군가의 인생이 박살났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판을 키우시겠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주 완벽한 가짜 서류 세트를 준비하죠. 그리고 덤으로 선물도 하나 준비할까요? 선물? 놈들이 가장 무서워할 만한 거요. 회장님 스타일대로. 영식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빌딩 숲, 저 어딘가에서 민재. 일당은 지금쯤 샴페인을 터뜨리며 내일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겁니다. 즐거울 때 마음껏 즐겨라. 내일이 너희들 인생의 마지막 축제가 될 테니. 영식 씨는 품 안에서 아내의 진짜 사진을 꺼내 어루만졌습니다. 지갑 속에 있던 가짜 사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진짜 추억이었습니다. 연수가 내가 저놈들한테 진짜 어른이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남의 추억을 더럽힌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줄게. 기대해도 좋아. 영식 씨는 최 실장에게 짧게 지시를 내리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론 비장했습니다. 이제 덫은 놓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식 씨의 저택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영식 씨는 안방 침대에 누워 환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빳빳한 셔츠 대신 일부러 조금 낡은 환자복 스타일의 잠옷을 꺼내 입었고요. 머리도 헝클어뜨리고 얼굴에는 파우더를 살짝 발라 창백해 보이게 만드는 치밀함까지 보였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박 불도저로 불리던 자신이 고작 사기꾼 녀석들을 잡겠다고 이런 광대 노름까지 해야 하나 싶었으니까요. 민재야, 민재 있니? 영식 씨가 방문을 열고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거실에서 대박이와 놀고 있던 민재가 화들짝 놀라 뛰어왔죠.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어제 자네 사정 듣고 마음이 쓰여서 그런가 밤새 한숨도 못 잤네. 가슴이 답답하고 이제 나도 갈 때가 된 건지. 영식 씨는 가슴을 움켜쥐며 마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민재는 얼른 물을 떠와 영식 씨를 부축했죠. 그 걱정스러운 표정, 떨리는 손길, 연기 학원이라도 다닌 건지 정말 감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식 씨의 눈에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삼류심파극으로 보일 뿐이었어요. 영식 씨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결심한 듯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재야, 내가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말인데, 더 늦기 전에 정리를 좀 해야겠어. 정리라뇨? 그런 말씀 마세요. 병원부터 가시죠. 아니야, 병원은 필요 없어. 내 재산 말이다. 사회에 환원하기로 유언장은 써놨는데 아무래도 핏줄인 자네가 마음에 걸려서. 재산, 핏줄. 민재가 가장 기다리던 단어들이 영식 씨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식 씨는 민재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남 사거리에 있는 내 명의의 5층 건물. 그거 자네 앞으로 돌려주고 싶네. 자네 빚도 갚고 남은 돈으로 새 출발하게. 그 건물은 시가로 100억 원이 넘는 알짜배기였습니다. 민재는 숨이 턱 막히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건 그들이 예상했던 호구 털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대박이었으니까요. 어르신, 아니 아버지,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가 감히. 대신 조건이 있어. 내가 몸이 이러니 복잡한 건 딱 질색이야. 오늘 당장 처리하고 싶네. 자네가 아는 변호사 있다고 했지? 그 사람 부르게. 그리고 혹시 자네를 도와주는 다른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다 데리고 와. 내 마지막 증인이 되어줬으면 하니까. 영식 씨는 덫을 아주 넓게 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만 잡는 게 아니라 굴 속에 있는 놈들을 모조리 끄집어내려는 속셈이었죠. 민재는 쾌재를 부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친동생처럼 지내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도 데려올게요. 변호사님도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민재가 방을 나가자마자 영식 씨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창백했던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최 실장이 새벽에 몰래 갖다 놓은 가짜 서류 뭉치도 챙겼습니다. 이놈들아, 세상에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는 법이다. 100억짜리 건물을 준다는데 의심도 안 해? 욕심이 눈을 가리면 발밑에 벼랑도 안 보이는 법이지. 시간은 빠르게 흘러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니터에는 잔뜩 들뜬 표정의 민재와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 그리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죠. 민재가 말했던 가짜 변호사와 가짜 여동생이 분명했습니다. 회장님,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가사 도우미로 위장한 최 실장의 직원이 물었습니다. 영식 씨는 거실 소파 정중앙에 앉아 마치 왕자에 앉은 군주처럼 근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여보내. 지옥행 급행열차 손님들 오셨네. 현관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화려함에 압도된 듯 두리번거리는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죠. 민재가 앞장서서 영식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말씀드린 김 변호사님, 그리고 제 동생 은주입니다. 인사드려. 가짜 변호사라고 소개된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눈매가 뱀처럼 교활해 보였습니다.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명함을 내밀었죠. 법무법인 정의 김철수 변호사. 이름부터 급조한 티가 팍팍 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아드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결단을 내리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니, 회장님. 오빠가 하도 자랑해서 꼭 뵙고 싶었어요. 가짜 여동생 은주라는 여자는 영식 씨의 팔을 잡으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영식 씨는 속에서 올라오는 구역질을 참으며 인자하게 웃어주었죠. 다들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앉게. 차라도 한잔해야지. 영식 씨는 테이블 위에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와 인감도장을 툭 하고 던져놓았습니다. 붉은 인주와 묵직한 도장. 그 물건들을 보자 세 사람의 시선이 자석처럼 쏠렸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자, 이게 그 건물 등기권리증일세. 그리고 이건 증여 계약서고. 내가 눈이 침침해서 그러니 변호사 양반이 좀 읽어주게. 가짜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내용을 훑어보더니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증여하시는군요. 근저당도 하나 없고. 완벽합니다, 회장님. 그럼 내가 자식한테 주는 건데 째째하게 굴겠나?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지? 영식 씨가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재와 일당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손끝만 바라보고 있었죠. 100억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순간 그들의 뇌 속엔 이미 하와이 해변의 파도 소리가 들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영식 씨는 도장을 찍기 직전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재를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민재야. 네, 어르신 말씀하세요. 우리 연숙이 말이다.
오이 냄새만 맡으면 기절하던 그 사람이 정말 너 임신했을 때 오이를 먹었다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넉살 좋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 네. 그럼요. 제가 그래서 오이 귀신이잖아요. 하. 영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엔 가짜 여동생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자네는? 자네도 오이 좋아하나? 어머니 식성 닮았으면 못 먹을 텐데. 은주는 당황한 듯 민재를 쳐다보다가 얼버무렸습니다. 아, 저는 엄마 닮아서 오이 못 먹어요. 냄새도 싫어해요. 영식 씨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 이상하네. 민재는 엄마가 임신했을 때 오이를 먹어서 좋아하게 됐다는데 자네는 엄마 닮아서 싫어한다?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식성이 참. 편의점 1+1 행사처럼 제각각이구먼.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짜 변호사가 눈치를 채고 황급히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 회장님. 식성이야 뭐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날인부터 하시죠. 시간? 급할 거 없네. 어차피 자네들 여기서 나가는데 꽤 오래 걸릴 테니까. 영식 씨는 도장을 내려놓고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던 대형 TV를 켰죠. 화면에는 검은 화면에 날짜와 시간이 찍힌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게 뭐죠? 민재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영식 씨는 대답 대신 볼륨을 높였습니다. 야, 늙은이 오늘 내일 한다며? 도장만 받으면 바로 요양원에 쳐넣어. 알았지? 걱정 마, 형. 내가 약 좀 탔어. 정신 오락가락하게. 민재와 일당들의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어제 그들이 술집에서 그리고 차 안에서 나눴던 대화들이었죠. 세 사람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왜 자네들 목소리 아닌가? 오이소박이 처먹을 때 표정이 웃기다던 그 효자 아들놈 목소리 같은데. 영식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병든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 대신 골프채를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내 마누라 팔아먹는 놈들은 용서 안 한다고. 자, 이제 연극은 끝났다. 커튼콜 할 시간이야. 그 순간 거실의 모든 창문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내려가며 철컥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잠겼습니다. 갇힌 것입니다. 민재가 다급하게 현관 쪽으로 뛰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100억대 건물이 눈앞에 아른거렸던 달콤한 꿈은 철컥하고 잠긴 현관문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닫힌 블라인드 사이로 새어 들어오던 한 줌의 햇빛마저 사라지자 거실은 완벽한 밀실이 되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샹들리에 조명조차 이제는 취조실의 형광등처럼 서늘하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민재, 아니 사기 전과자 이동철은 미친 듯이 현관문을 흔들어댔습니다. 이거 뭐야? 문 열어. 장난해 지금? 하지만 육중한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변호사 김철수와 가짜 여동생 은주는 공포에 질려 소파 구석으로 뒷걸음질 쳤죠. 그들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등 뒤로는 식은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박영식 회장은 그 꼴을 보며 천천히 골프채를 바닥에 질질 끌며 다가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대리석 바닥을 긁는 금속음이 놈들의 심장을 옥죄어 왔죠. 왜들 그러시나? 아까는 내 아들 딸하겠다며 그렇게 살갑게 굴더니 나랑 같이 살자고 할 땐 언제고 왜 그렇게 나가고 싶어 안달이야?
영식 씨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골프채 헤드로 탁자 위에 가짜 서류들을 툭툭 쳤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 하나에 내 인생을 걸 줄 알았나? 내가 40년을 건설판에서 굴러먹은 사람이야. 너희 같은 피라미들이 흙탕물 튀긴다고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이 멍청한 놈들아. 사기를 치려면 적어도 상대가 어떤 놈인지는 공부를 했어야지. 난 부실공사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 개코라고. 너희들의 연기는 기초공사부터가 썩어 빠졌어. 그때 가짜 변호사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겁한 자들은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바닥을 기는 법이죠.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놈이, 저 민재라는 놈이 시켜서 한 겁니다. 저는 그냥 연기만 해주면 돈 준다길래. 김씨,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재가 핏대선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은주마저 울음을 터뜨리며 영식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어요. 저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려주세요.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한 사기꾼들의 추악한 민낯. 영식 씨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의리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놈들. 하긴 남의 등쳐먹는 놈들끼리 무슨 의리가 있겠어. 영식 씨는 TV 리모컨을 다시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이번엔 최 실장이 조사한 자료들이 화면 가득 떠올랐습니다. 민재의 진짜 이름, 정과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식 씨 아내의 사진을 합성하는 과정을 담은 디지털 포렌식 증거까지. 이동철, 내 놈이 내 마누라 얼굴에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봐라. 화면 속에서 아내 연숙의 얼굴이 이리저리 오려지고 붙여지는 모습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식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가장 소중한 추억을 난도질한 영혼의 살인이었죠. 민재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민재의 눈빛이 도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 다 알았다 이거지? 이 늙은이가 진짜. 문 열어.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은주와 가짜 변호사는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민재는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영식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비키라고. 늙어서 죽고 싶지 않으면 문 열어. 하지만 영식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섰죠. 70을 바라보는 노인이었지만 그의 기세는 칼을 든 젊은 건달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찔러봐. 찌르는 순간 내 놈 인생은 사기꾼에서 살인자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감옥에서 썩는 기간이 10년은 더 늘어나겠지. 영식 씨의 태어남에 민재가 멈칫했습니다. 그 짧은 틈을 영식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넌 내 집 보안 시스템을 너무 무시했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실 양쪽에 숨겨진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실장이 미리 배치해둔 사설 경호팀과 형사들이었죠. 경찰이다. 칼 버려. 엎드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칼을 휘두르며 저항하려 했지만 베테랑 형사들의 제압 기술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민재의 팔이 꺾이고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짜 변호사와 은주 역시 줄줄이 굴비 엮이듯 체포되었죠.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민재는 악을 썼습니다. 이거 함정수사야. 저 늙은이가 우리를 유인했다고. 영식 씨는 천천히 민재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지막하게 하지만 뼈에 사무치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함정? 아니지. 이건 수업료야.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친 대가. 형사들이 놈들을 일으켜 세워 끌고 나가려 할 때 민재가 마지막 발악처럼 영식 씨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웃기지 마. 당신도 즐겼잖아. 아들이라고 하니까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었잖아. 외로워서 미치겠으니까. 속는 척이라도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그 말은 영식 씨의 폐부를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네, 사실이었으니까요. 처음 지갑을 주었을 때, 그리고 민재가 어깨를 주물러 줄 때 느꼈던 그 따스함. 비록 가짜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외로움을 잊었으니까요. 영식 씨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난 외로웠어. 그래서 내가 내미는 그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영식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끌려가는 민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지만 남의 외로움을 약점 잡아 등쳐먹는 건 그건 용서받지 못할 죄야. 감옥 가서 반성해라. 거기선 외로울 틈도 없을 테니까. 불쌍한 놈. 돈이 목적이었겠지만 너도 누군가의 관심이 고팠던 건 아닐까? 하지만 넌 방식을 틀렸어. 넌 내게서 돈만 뺏으려 한 게 아니라 내 남은 생의 믿음까지 뺏으려 했으니까. 경찰들이 놈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요란했던 소동이 끝나고 거실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최 실장이 다가와 영식 씨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없고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하네. 영식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기운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테이블 위엔 놈들이 남기고 간 지문 묻은 찻잔들과 찢어진 가짜 서류들만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놈들이 합성한 사진 파일들은 전부 삭제했습니다. 원본도 폐기했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 고생했네. 영식 씨는 품 안에서 진짜 아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갑 속에 고이 간직해온 낡고 바랜 진짜 사진. 최 실장, 네. 오늘 저녁은 혼자 먹기 싫은데 자네 시간 되면 국밥이나 한 그릇 하러 갈까? 평소 같으면 혼자 있는 게 편하다며 손사래를 쳤을 영식 씨였습니다. 최 실장은 뭉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네, 모시겠습니다. 제가 아는 아주 맛있는 순대국밥집이 있습니다. 영식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텅 빈 집, 화려하지만 차가운 그 공간을 뒤로하고 현관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 어깨는 조금 처져 있었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거짓된 관계를 도려내고 난 자리엔 쓰라린 상처가 남았지만 그 상처야말로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그리고 다시 사람을 그리워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으니까요. 이제 모든 사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영식 씨에겐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죠. 새벽녘의 경찰서는 유난히 서늘하고 건조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영식 씨의 어깨 위로 푸르스름한 새벽 공기가 내려앉았죠.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박혀있던 매캐한 먼지들을 다 뱉어내고 싶은 사람처럼요. 그의 곁을 지키던 최 실장이 차 문을 열어주었지만 영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 걷고 싶네. 자네 먼저 가게. 하지만 회장님, 밤새 고생하셨는데. 괜찮아. 혼자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래.
걱정 말고 가서 쉬어. 영식 씨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화려했던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시간,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시 외곽에 있는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 연숙 씨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죠. 이른 아침의 납골당은 고요했습니다. 영식 씨는 유리창 너머 아내의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그 옆에는 그가 5년 전 넣어둔 진짜 아내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지갑 속에서 구겨지고 합성되었던 그 가짜 사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영식 씨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재 일당이 만들었던 그 조잡한 합성 사진, 낯선 아기 안고 있는 가짜 연숙의 사진을 꺼내 들었죠. 치익 마이너스. 라이터 불꽃이 사진 끝을 핥았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가짜 연숙의 얼굴을 집어삼켰고 사진은 한 줌의 검은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영식 씨는 타들어가는 사진을 보며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늙어서 주책이지. 잠깐이나마 당신이나 몰래 애라도 낳았나 의심했어. 저 세상에서 보고 얼마나 기가 찼을까. 연기가 허공으로 사라지자 영식 씨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도 함께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유골함 유리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차가운 유리였지만 마치 아내의 볼을 만지는 것처럼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죠. 근데 여보, 나 사실 좀 재미있었다? 당신 핑계대고 젊은 놈이랑 밥도 먹고 찜질방 이야기도 하고 사는 것 같더라. 결국 사기꾼 놈들이었지만 그 놈들이 보여준 환상 덕분에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어. 영식 씨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외로움. 그것은 노년의 삶에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그림자 같은 것이었죠. 민재는 그 그림자를 이용하려 했지만 영식 씨는 이제 그 그림자마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당신 꿈에 나오면 오이 소박이 던지지 말고 그냥 한번 안아줘. 그거면 돼. 납골당을 나서는 영식 씨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세상은 다시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영식 씨는 다시 그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었던 그 벤치. 며칠 전만 해도 루이비통 지갑이 놓여있던 그 자리엔 이제 낙엽들만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익숙하게 벤치에 앉아 대박이의 목줄을 풀었습니다. 강아지는 신이 나서 잔디밭을 뛰어다녔죠. 그때였습니다. 벤치 아래 낙엽 사이로 파란색 지폐 한 장이 보였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누군가 흘리고 간 게 분명했죠. 영식 씨는 지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이었다면 누가 흘렸나 하며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연 혹은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영식 씨는 지폐를 향해 뻗으려던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 이젠 돈도 덫으로 보이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대박아, 가자. 남의 돈 주우면 탈난다. 영식 씨는 10,000원짜리를 그대로 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서 아침 운동을 나온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식 씨는 그들 틈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외로운 섬처럼 홀로 있는 노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채워주는 게 아니야. 내가 견디고 내가 품어야 할 내 몫이지. 사기꾼 놈들 덕분에 비싼 수업료 안 내고 잘 배웠다. 내 남은 인생
이제 진짜 단단하게 살아볼게. 화면은 점차 멀어지며 공원의 평화로운 풍경과 영식 씨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 위로 시청자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자막이 떠오릅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안녕하십니까? 그 빈틈을 노리는 건 누군가의 검은 손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 외로움을 이겨낼 만큼 충분히 지혜롭고 강한 사람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